저희한테 재산을 안 주시겠다? 좋아요. 근데요, 지수는 배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훈이 충격을 받은 듯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뭐, 임신했다고? 네. 그래서요, 손주 볼 기회를 놓치고 싶으세요? 지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시부모님을 보고 자랄지, 아니면 평생 얼굴 한번 못 보고 자랄지, 그건 시부모님 손에 달린 거네요. 순간 정훈이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집안의 유일한 손주야. 당연히 사랑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지. 그런데 시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지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애는 이 집과 상관없이 크겠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강성 님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강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해서 몸으로 부딪히며 돈을 벌었고 작은 사업을 차려서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운영할 때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와는 젊었을 때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현실적인 성격이었고 생활력도 강했습니다. 한때는 아내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덕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고 아내는 집안일과 두 아이를 돌봤습니다.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 정우는 똑똑하고 야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논리적이었고 스스로 길을 개척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고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이 기특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정우와 다르게 감성적이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언제나 밝았고 가족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정우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지만 남매끼리 크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 잘 챙겨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 했습니다. 집안에 돈이 부족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만큼은 그런 걱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자리를 잡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서연이는 자기만의 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식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나이 들수록 자식들이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바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부모로서 역할을 해나갈 시간이 온 거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잘 맞는 사람인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정우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은 한지수. 오래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정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살 집이 필요할 테니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돈을 벌어왔지만 이런 때 쓰려고 모아둔 것이 아닐까요? 정우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의 뜻을 받아들였고 좋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정우와 지수의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손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적당한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평생 함께할 배우자와 시작하는 자리인데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 미경도 기대가 컸습니다. 정우가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틈틈이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지수와 함께 인테리어 잡지를 보면서 신혼집 꾸밀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미소가 절로 나올 만큼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지수가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저희 집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지수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코로나 때도 힘들었는데 회복이 잘 안 되셨대요. 은행 대출도 막혀서 지금 당장 가게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세요. 저는 지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준비 중이라지만 부모님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제 자식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라도 도와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지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도 자식 키우면서 힘든 시절을 겪어봐서 그 마음 알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이래서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지수의 부모님을 돕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인테리어, 가전제품 구입까지 저와 아내가 대부분을 책임졌습니다. 정우도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아내와 제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자 결국 고마움을 표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수의 부모님께 직접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처를 물었는데
지수는 매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통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자식으로서 그런 민감한 부분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가끔씩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부모님이 대출 상환이 밀려서 통장까지 압류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결혼 준비 비용을 조금 더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당장 결혼을 앞둔 며느리가 그런 걱정을 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수야, 걱정하지 마라. 돈이 필요한 만큼 말해. 결혼 준비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정우 역시 지수를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아내도 그런 지수를 보며 마음이 많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여보, 지수가 참 안 됐어. 저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말하는 걸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수의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시장을 다녀오겠다고 나갔다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심상치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보, 지수네 부모님 말이야. 그 사람들 가난하지 않대. 오히려 엄청난 부자래. 아내의 말에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진지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났어. 이 근처에서 부동산 일을 한다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수네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 이 동네에서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상가랑 임대 아파트도 꽤 된다던데.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어렵다고, 부모님이 힘들어한다고 울먹였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말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지수를 도와준다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릅니다. 신혼집도 결혼 비용도 심지어 지수 부모님이 어렵다고 할 때 생활비조차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정우와 지수가 부모가 없는 곳에서 몰래 얼굴을 찌푸리며 속닥거리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것이었을까요? 지수의 부모님은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정우와 지수를 불러놓고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적어도 이런 큰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저희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우가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괜히 아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해만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수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일단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지수야,
솔직하게 말해라. 내 부모님, 정말 그렇게 어렵니? 지수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모르는 줄 알았니? 아내한테 들었다. 시장에서 부동산 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너희 부모님이 이 동네에 상가랑 임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말한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근처에서 손꼽히는 자산가라던데.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 속인 거냐?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강하게 내뱉었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라. 지수야, 내가 우리한테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그제야 지수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 지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하면 꼭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수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지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 유산을 불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상대 집안이 재산이 많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고요. 정우 오빠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반대. 네. 오빠가 대기업을 다니긴 하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까지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건물도 많고 자산도 많으니 적어도 저랑 비슷한 수준의 집안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부모님께서 결국 조건을 걸으셨어요. 조건. 내정우 오빠네 집에서 저희 집이 어렵다고 믿고 결혼 준비를 다 부담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냐? 죄송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지수 부모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집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 꾸민 거짓말. 자기 딸이 돈 걱정 없이 결혼하고 유산까지 챙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순진하게도 지수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이 어렵다며 힘들어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지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런 지수를 바라보면서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너는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니?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진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우리를 속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내 부모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했고 너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니?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우는 이 사실을 아느냐? 그 순간 지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모르는구나. 지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알면 저희 부모님과 인연을 끊으라고 할 거예요.
오빠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가족이 서로 속이고 이용하는 걸 절대 용납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부모님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정우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냐?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지수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이용하려 한 건 알겠다. 그런데 너는 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냐? 계속 이 사실을 숨길 생각이었니? 아니요, 결혼하고 나면 차차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차차 말하겠다고?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다 끝나고 집 다 받고 우리 돈 다 들어가고 나서 말하려고 했다는 거구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수는 지금이라도 솔직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정우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우가 직접 이 상황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든 사실을 알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우에게 이 사실을 직접 말해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할 거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줄 테니 내가 직접 정우에게 이야기해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자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결국 정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정우의 손을 잡았지만 정우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따로 할 말이 있다. 정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 한번 잘 읽어봐라. 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수도 눈물을 닦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효도 계약서? 그래, 앞으로 우리 재산은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주는 사람에게만 줄 생각이다. 그냥 부모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내어줄 생각은 없다. 정우는 당황한 듯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지수도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부모님이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정우도 너도 만약 우리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내 부모가 어떤 상황인지, 지수, 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결혼을 진행했는지는 이제 알았잖아. 지수는 당황한 듯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거 서명할 필요 없어. 지수야, 너는 내 부모님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냐? 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가정을 꾸릴 건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가졌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정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와 아내도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야. 지수는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손주 보기를 포기하시겠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그걸 우리한테 협박으로 쓰겠다는 거냐? 협박이라뇨. 전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되는 거라면 손주 얼굴 보지 못하실 텐데요. 정우는 당황한 듯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도 생각해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방법을 생각해야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이제는 손주를 핑계 삼아서 우리를 협박하는 거냐? 저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오빠, 오빠도 그렇지 않아? 우리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 없잖아. 정우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야. 지수는 정우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부탁드려. 이 서류 없던 걸로 해달라고. 정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수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런데도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이 계약서 좀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와 아내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너는 내 부모가 우리를 속인 걸 알고도 내 아이를 핑계 삼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 거냐? 저는 부모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지수가 임신한 이상 손주를 위해서라도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나요? 아들아, 너는 지금 우리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한테서 아무렇지도 않게 재산을 요구하는 며느리를 변호하고 있다. 너는 우리한테 실망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한테 실망했다는 걸 알기나 하니? 정우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지수야, 우리는 너희 손주를 보지 못해도 괜찮다. 너희가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희와 같은 가족으로 살아갈 수 없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도 부모님 안 찾아뵐게요. 정우도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신다면 우리도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 서로에게 좋은 선택을 하자. 저와 아내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우와 지수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직접 만든 디저트를 내놓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자영업자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진짜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린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겨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어린 동생은 아직 4살도 되지 않았고 다른 동생들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버티지 않으면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저희를 떠넘기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없는 애들을 떠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동생들 중 한 명은 고모네 집으로, 또 한 명은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막내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동생들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배달, 공사장 일, 편의점 야간 알바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몸은 고되고 피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동생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 식구가 살아가려면 무작정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미래를 만들어야 했죠.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카페에서 서빙을 하면서 커피 만드는 법을 익히고 빵집에서 반죽을 치면서 요령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만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기도 했고 어렵게 돈을 모아 차린 가게가 손님이 없어 폐업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빚은 쌓였고 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2번 실패하면 더 열심히 배우고 3번 실패하면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그만 카페 하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생들도 다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명은 회사원이 되었고 한 명은 자신의 꿈을 찾아 유학을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뻐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남아보니 이상하게 허전하더군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도 저는 늘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동생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페는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저의 하루가 되었죠. 조용한 삶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오래된 친구들이 찾아와 줍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김정수입니다. 정수는 제게 있어서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서로의 힘든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도 저처럼 쉬운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수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요즘 진짜 머리가 아프다. 왜? 무슨 일인데? 정수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뒤집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가 어떤 일로 고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아내 최윤정과 이혼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혼이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정과 처음 만났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윤정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윤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은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하자니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버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윤정과 함께했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어 고생할 때도 있었고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윤정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넉넉한 삶을 만들어주지 못한 게 미안했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니.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그게 말이 돼? 갑자기 이렇게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나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단호했습니다. 나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았잖아. 더는 못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몇 번이나 실패했고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윤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윤정은 이제 와서 도망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도은 씨, 나 좀 놓아줘. 제발. 윤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함께 모아둔 재산을 나눴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카페 하나와 그동안 힘들게 모은 약간의 저축. 윤정에게 절반을 줬습니다. 이혼 후 윤정은 제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래, 윤정도 힘들었겠지.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을 수도 있겠지.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이 이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윤정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저와 이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정이 저와 함께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도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했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동정과 조롱을 섞어 말했습니다. 도훈 씨, 윤정 씨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았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윤정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시간들,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했던 순간들,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고 했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윤정은 단 한 번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페 일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없는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배신당할 걱정 없이 오직 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랜 친구인 김정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낸다. 정수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 그래. 뭐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마무리를 하려던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처였습니다. 이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녀와 연락을 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윤정은 한껏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크서클이 짙어진 얼굴은 한눈에 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신경 쓰지 않은 듯한 옷차림까지 과거 윤정이 자주 입던 고급스러운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훈 씨, 윤정이 조심스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저를 철저히 배신하고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가운 말투가 절로 나왔습니다. 윤정은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할 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후회돼. 도훈 씨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윤정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시 받아줄 수 없어. 우리 다시 함께 살면 안 돼. 저는 윤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정아, 너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야. 도훈 씨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저를 다시 찾은 이유를, 그녀가 이혼 후 만나던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윤정은 이혼하자마자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윤정이 이혼하면서 가져간 돈을 쓰며 그녀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게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남자는 그녀를 차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지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윤정이 새 남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지만 결국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며 윤정을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그 남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여자에게 잘해주지만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 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윤정은 그런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제야 후회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도훈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아. 너무 늦었어. 도훈 씨, 나는 바보가 아니야, 윤정아. 내가 왜 나를 다시 찾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 윤정은 움찔했습니다. 너한테 돈이 필요해서지?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날 다시 사랑하게 됐다고?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아, 난 널 용서할 생각 없어. 도훈 씨, 제발. 너 나랑 살 때도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잖아. 그 순간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윤정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그 남자 후회 안 해?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해. 그럼 거기까지야. 난 다시는 널 받아줄 생각 없어.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가식인지 진심인지조차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윤정을 믿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혼자가 되어도 괜찮아. 이제야 진짜 평온을 찾은 기분이야. 윤정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훈 씨 정말 마지막 기회도 안 줘? 없어. 넌 이미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어. 윤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포기한 듯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그렇게 윤정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조용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윤정을 용서할 생각도 다시 만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